네, 조현아 대한항공전 부사장 이야기 오늘 또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과를 했는데 진심이 담기지 않았다. 또 여론에 떠밀려서 순차적으로 이런저런 직위를 포기를 하면서 마무리되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변수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조현아 전 부사장이 승무원, 사무장을 때리고 욕설을 가했는지, 그리고 이를 숨기기 위해서 대한항공이 조직적으로 회유를 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했는지 새로운 국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조현아 전 부사장이 폭행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접 그런 행위를 하신 적이 없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여승만을 이렇게 해서 민 거는 우리 친구는 봤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듣고 있었죠. 내가 승무원한테 내리라는 얘기, 내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목소리가 워낙 컸기 때문에 뒤에 이코노미석 쪽에 그 커튼이 젖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코노미 승객들도 이렇게 쳐다볼 정도였으니까 세상 그 임원 되시는 분이 전화가 와서 뭐 사과를 한다는데 인터뷰하다가 수고 잘 나왔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화가 났고요. 자, 이번에는 박창진 당시 사무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전 부사장이 땅콩을 제공하려던 여승무원을 질책해 기내 서비스 책임자인 자신이 용서를 구했는데 심한 욕설을 하며 서비스 지침서 케이스의 모서리로 내 손등을 수차례 찔러 상처까지 났다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네, 또 있죠. 조 전 부사장이 자신과 여승무원을 무릎 꿇게 하고 삿대질을 계속하면서 기장실 입구까지 밀어붙였다. 다 마지막으로요. 당장 연락해서 비행기를 세워라. 나 이 비행기 못 가게 할 거야. 라는 말을 하는 상황에서 이 사무장이 감히 오너의 따님인 그분의 말을 어길 수가 없었다. 회사 측이 이 사건에 관해서 거짓 진술을 하도록 계속 강요했다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자, 승무원과 사무장 그리고 1등석 승객의 주장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사무장은 폭행까지 해서 손등을 맞았다라는 것까지 추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처음 듣는 얘기다라고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딱 잡아떼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자, 누구 말이 맞다고 보실까요? 먼저 이게 저는 이제 뭐 신문 조사 그 기법 중에서 네. 일정한 그 질문을 했을 때 그 네.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네. 사실 뭐 다른 비슷한 얘기를 하면은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하거든요. 네. 지금 그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폭행을 했느냐라고 네. 했는데 그 답변은 처음 듣는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럼 폭행을 했느냐 그 얘기를 사실 뭐 지금 처음 듣기 때문에 그 말은 또 사실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폭행을 했느냐 여부는 사실 이 거짓일 확률이 상당히 크다. 어쨌든 그 사람의 어떤 행동 징후와 어떤 소위 말해서 그 발화행위라고 하는데요. 스피치 액트, 말을 통해서 거짓이냐 참을 판단할 때 직접적인 질문 내용을 회피해서 다른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그러니까 뭘 처음 듣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조현아 입장에서는? 조현아 씨 입장에서는? 이거죠. 지금 그 이 얘기 그 기자 처음 만났으니까 지금 처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처음 듣는 거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은요. 그래서 어쨌든 그 폭행 사실은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이 자체는 폭행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그 심리학적으로 평가할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상황을 보고 답을 할 수 있도록 약간의 여지를, 시인도 긍정도 부정도 아닌 여지를 남겨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그 순간에 상당히 아니 근데 회전을 그 네. 짧은 순간에 네. 사실은 조현아 씨가 말을 잘못한 거죠. 그냥 가만히 있거나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했으면 되는데 처음 듣는 이야기라는 단어, 이 단어 세 개밖에 안 되지만 이 세 단어를 얘기함으로써 이 사무장이 한 모든 그 증언들, 뭐 폭행당했다, 찔렸다, 모욕받았다, 이런 것이 처음 듣는 이야기라는 것처럼 사실은 들렸기 때문에 또 논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조 전 부사장이 왜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얘기가 나왔냐면 아마 그 질문은 나올지 생각을 못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리허설 다 했었거든요. 근데 아마 그 질문은 회사에서 사장님 이 질문 아마 나올 겁니다.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냥 툭 하고 나온 것 같은데 맞아. 문제는 지금 어떤 진실 공방의 얘기죠. 그 양쪽의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교수님께서는 어떤 그 심리 또 신문 전문가라서 말씀해 주신 거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무장하고 목격자의 주장이 이제 일치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 특히 사무장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 소속 직원이고 이 지금의 증언으로 자기의 자리가 위협당할 수도 굉장히 곤란한 위치에 처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땅콩 그 회항 사건이 있었을 때도 조 전 부사장의 부당한 지시와 그 압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거기서 항의하지 못하고 내렸단 말이죠. 그 회사 직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증언을 했다는 것은 자신이 어떤 당했던 부당함을 정말 호소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어떤 진정성 있는 이야기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말이 거짓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뭐 심리적으로 보면 뭐 크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죠. 하나는 심신미약 상태일 수가 있죠. 그게 뭐 물론 와인을 한 병을 나눠 마시고 탔다라는 것까지 나왔잖아요. 한 병일지 아니면 그걸 뭘 섞어 먹었는지는 모르는 거고. 그렇죠. 그럴 경우 기억이 안 날 수 있고 또 하나는 너무나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어린아이 심리처럼 선택적 기억 상실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순간만은 기억 못하는 뭐 제주지검장이 그걸 기억 못하듯이 그림이 올 자기가 수가 있죠.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 그렇죠. 지우고 싶은 건 딜리트하고. 또 하나는 너무 흥분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순간에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기억을 못할 수가 있어요. 너무 분노가 막 치밀고 거기에는 어떤 약물이든 아무튼 술이든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 거고 마셨다라고 하는 거고 또 평소에 분노 조절에 어려움이 있었거나 충동성 조절에 그런 경우에 너무 사람이 흥분했을 경우에는 자기가 무슨 말을 뱉었는지 했는지 순간적으로 기억을 못할 수 있죠. 물론 새빨간 거짓말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변수는 있지만 여하튼 리허설까지 해서 이런 거를 하고 심지어 뭐 준비했을 때 뭐 몇 걸음 와서 세 가지 질문만 받고 이렇게 이동한 이거 자체가 지금 대한항공의 그 풍토가 그리고 잘못돼 있다는 거고 조현아 부사장이 어리숙한 미숙한 대처는 정말 제가 보기에는 CEO감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리허설 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제 그런 것도 생각이 나는데 그 어떤 카메라에 또 그 조 회장이 국민에게 사과하는 모습이 또 찍혔던 어떤 것을 보면 그 이제 준비된 그 연설문에 예를 들면 언제 그 인사를 해야 되는지 언제 허리를 구부려야 되는지 이것이 또 어떻게 그 카메라에 그 포착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 그렇죠. 것들을 보면은 이것이 어떤 뭐 진정성에 입각한 어쨌든 사과라기보다는 상당히 그 기획된 그 기획 사과의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이 점이 사실 이제 국민들에게 어쨌든 뭐 아픔과 또 다른 이제 의문과 계속 논란이 증폭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사건 해결 방법을 대한항공은 지금 최악 중에 최악으로 계속해서 악수를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난 거는 뭐 일단 시간을 돌릴 수 없으니까 일어난 거고 그 후에 대처를 정말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고 진실을 이야기하고 했었으면 우리 그 국민 감정이 이렇게 나빠지지 않습니다. 좀 뭐 동정심도 생기고 이럴 텐데 계속해서 악수를 두고 있으니까 도대체 그 회사 내에서 그동안 어떤 그 시스템에 대해서 움직였기에 이렇게 악수를 두는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전략은 그 당시 상황에 제일 가장 최적으로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꼬리를 완전히 내려야 하는 것이 최고의 현재 상태의 최고의 전략일 때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방어를 하거나 은폐를 하거나 그게 전략일 수도 있지만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공법 이라고 해서 정말 처음부터 모든 잘못을 아예 인정하고 들어가 버리는 거기에 대해서 진정성을 완전히 보여주는 그런 전략을 썼으면 이것이 오히려 이 사태를 좀 막는 그런 전략이 됐을 텐데 이 대한항공 그 오너들을 수행한다고 해야 되나요? 수행하는 팀들이 있을 텐데 이 팀들이 세운 전략들이 어떻게든 그 오너 일가를 그 방어해주는 데만 급급하다 보니까 더 일을 계속 크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 대한항공의 사과문도 보세요. 또 일을 더 크게 만들었잖아요. 논란을 더 크게 만들고 그리고 아까 뭐 대본에다 언제 허리를 굽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지침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분들을 더 지금 해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항공 이 수행팀이 하는 이 치밀한 방어 전략들을 보면은 이분들이 청와대 비서관으로 들어갔으면 일을 더 잘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완전히 어떤 그 이 오너 일가만을 위한 짜여진 조직처럼 보이거든요. 이제 홍보부 직원들이 했을 텐데 그 치밀한 것처럼 흉내 내려다가 그게 다 들통나니까 더 지금 창피한 거고
중요한 것은 왜 국민들이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 분노하냐면 지금 예. 경기도 어렵고 취업 일자리도 예. 부족한데 낙하산으로 와서 더군다나 막 그 슈퍼 갑질을 한 것에 대한 분노지 예. 거기에서 뭐 질책할 수도 있어요. 문제점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그 나중에 그 지금 강 변호사 얘기했듯이 사과하는 모습, 그 진실 어린 모습 그런 것들이 없고 또 국민들이나 아무튼 그 고객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러면은 정말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뭐 봉사를 하겠다 아니면 뭐를 해서 있는 재산이라도 어디에 기부하겠다 이런 거라도 해야 되는데 그냥 뭐 변명일색인 거죠. 사과문이 아니라 변명문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더 이제 공분을 사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런데 저 와갖고 90도로 인사하고 사과하고 조사받으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와중에 뭐 그 중앙일보 기사에 보면은 뭐 직원들이 와갖고 우리 부사장님이 쓸 수도 있으니까 청소하는 아주머니한테 청소 좀 열심히 해달라고 하는데 또 마침 그 기사를 보면은 중앙일보 기자가 그 화장실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정신은 아직 100% 차린 것 같지는 않다라는 또 내용이에요. 그래 결국 이제 대한항공의 그 브랜드 이미지가 예. 그야말로 그 연타로 지금 이렇게 깎여지는 이러한 예.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지금 그 뭐 아까 홍보 비용 자체가 예. 대한항공에서 광고비가 예. 뭐 연 500억 이상. 그렇죠. 1년에 한 500억 쓴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 사항으로 예. 이 500억을 어떻게 이제 뭐 회복이 되겠느냐. 오히려 예. 지금 예. 더 손해를 보는 이와 같은 예. 이제 상황으로 이제 봐야 예. 될 것 같고요. 예. 더군다나 이제 저 사과를 하는 그 과정에 그 이미 그 며칠 전에 이 박 사무장과 예. 뭐 관련 어떤 뭐 저 목격자에게 예. 아주 조직적인 또 회유까지 뭐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다 보니까 예. 그 사과의 진정성 자체가 너무 좀 다른 모습이죠. 겉은 사과지만 내부적으로는 조직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꼼수적 대응 예. 뭐 이것이 있다 보니까 예. 진정성에 대해서 더 많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자, 상황이 저희가 아닌가 오늘 싶습니다. 아침에, 이슈 오늘이 오늘 아침에 그 대한항공에서 20년 가까이 일해온 현직 대한항공 기장과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뭐 오너 일가가 어떤 행태를 보였는지 증언을 했는데 일단 먼저 들어보시도록 하죠. 비행기 승객 옆에 보면은 조그만 유리창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비행기 오래 다니다 보면은 외부적인 환경으로 조금씩 상처를 입는단 말이에요. 이제 오너 일가 탄다 그러면 그 유리를 깨끗한 유리로 새 유리로 이제 갈았다는 얘기를 중기사한테 들은 적이 있고 전담팀이 있다는 건 아시죠? 그래서 뭐 오늘 어디 간다 그러면 그 해당 부서 임원들이 알아서 전담팀으로 팀을 바꿔서 혹시나 지적사항 나오거나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은 것에 대비해서 하는 게 있고 예전에 그 회장 사모님이 제공받은 음식이 너무 싱겁다든지 자기가 원했던 만큼 좀 충분히 따뜻하지 않아가지고 뭐 화를 내고 뭐 집어 던졌다는 얘기도 들었었고 나쁘한 승객이 부리던 그런 행동 있잖아요. 보통 치고 욕설하고 심지어는 이제 끝나고 나서 징계까지 받게 하는 뭐 봉건시대 왕이 하인한테 하인 대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특히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갈수록 아직 어린 자식들은 아직 어린데 그 부모들보다 더 심하게 이제 직원들을 대한다는 느낌을 갖죠. 그 중에 조현아 부사장이 더 제일 심하다고 알고 있죠. 자, 정리를 하자면은, 뭐 이런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 씨 일가의 행태, 왕이 하인한테 대했다라는 게 20년 가까이 대한항공에서 일한 기장의 말씀이신데, 그 중에서 이제 자녀 세대로 내려갈수록 더욱 그 난폭한 행동이 심해지고, 그 중에서도 특히 조현아 부사장이 가장 심했다라는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네요. 키도 뭐 굉장히 크고 하면서 사무장을 3m를 밀치고 뭐 갔다 할 정도면 네. 힘도 센데 아까 뭐 화장실 얘기 좀 더 네. 해보면 예. 그 국토부에 이제 요번에 그 조사받으러 가는데 그 직원들이 와가지고 그 화장실을 우리 조 부서장이 쓸지도 모르니까 1시간 전에 와서 청소하는 경비원에게 청소하는 분 어디 계시냐 우리 부서장님이 쓸 수 있으니까 청소를 한번 다시 해달라. 그 와중에 이제 그 중앙일보 여기자하고 몇 명이 화장실 안에 있었던 거고 그 얘기를 들은 거죠. 이런 정도. 그리고 2층으로 올라오는 계단을 막고서 기자들이 못 올라오게 하고. 조사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그렇죠. 예. 더군다나 그 화장실이 굉장히 깨끗하다고 소문난 국토부 화장실인데 5평 남짓의 거기를 청소를 다시 해달라.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죠. 이런 것이 알려지고 나니까 이거는 정말 인간적으로가 아니라 또 사회적으로 이런 건 지탄받아 마땅하고 저는 그
이 화장실 청소해달라는 거 가지고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네. 반드시 기내 난동으로 요번에 중국 그 손님도 말이죠 그 비행기 라면을 난동 부리고 하니까 중국 정부가 아주 그냥 혼쭐 내겠다고 하는 것처럼 이건 기내의 난동이고 그리고 이거 뭐 램프 리턴을 떠나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안을 조성한 거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사무장을 폭언하고 무릎을 꿇게 했다면 저는 그거예요. 국토부에 나와가지고 할 때 무릎을 꿇어야죠, 자기도. 무릎 꿇고 그래서 뭐 뻗정거리고 누가 시키는 말이나 옆에서 전해서 하고 있고. 저는 형사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형사처벌을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조현아 부사장, 전 부사장이나 대한항공 임원들이 잠깐 넣지 마십시오. 잠깐 어떤 처벌을 받을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그 전에 앞서서 이 네티즌들이 2층 화장실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연빛나 앵커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조현아 부사장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공보안법 42조 위반 혐의입니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 항공기 항로를 변경한 거. 그러니까 핵심이죠. 땅콩 회항 사건의 핵심, 항공기 항로를 변경한 여부에 대해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항공보안법 43조 폭행 협박으로 기장 등 업무를 방해한 거 역시 10년 이하의 징역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 방해를 했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이제 항공법이 아니고 형법인데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가 있습니다. 또 형법, 폭행, 협박, 권리행사 방해한 것도 5년 이하의 징역을 살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제 가능성들을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혐의들은 어떤 것도 있을까요? 우리 처음에는 이제 항공보안법 위반 그렇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오히려 항공보안법은 조항 하나하나를 면밀히 따져보면 이 조현아 씨의 행동이 살짝 좀 비껴가는 측면이 없잖아 있어서 정말 항공보안법 적용까지 받을 수 있을지는 조금 미지수입니다. 예를 들면 기내 아까 얘기했죠. 위계 위력으로 항로를 변경하게 했다는 건데 이 조현아 씨의 이 행동 한 10m 정도를 나가다가 다시 들어간 거 이것이 항로 변경 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조금은 검토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또 기내에서 고성하고 폭언한 건 맞는데 기내에서 고성하고 폭언해서 죄가 되려면 조항이 하나가 더 있어요. 기내에서 고성 폭언을 해서 기장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해야 되거든요. 조항 자체에 기장의 경고에도 불구하고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사건에서 기장은 조현아 씨에게 경고했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 조항이 살짝 비껴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조현아 씨 행동은 항공보안법보다는 아까 봤듯이 우리 일반 형법상의 강요죄, 뭐 폭행죄, 업무방해죄 이런 것들의 적용 가능성이 더 크고 사실 이것만 해도 물론 뭐 실형이니 뭐 금고형 이상의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은 있는 거지만 조현아 씨 행동 자체만 보면은 뭐 초범일 테고 해서 그렇게 중한 처벌이 나오기는 좀 어렵죠. 자, 그러니까 강 변호사님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 항공보안법은 적용하기가 힘들고 형법 중에서도 이제 폭행이나 업무 방해 정도는 가능한데 초범이기 때문에 또 정상 참작의 여지는 있다 말씀이시죠. 뭐 피해자와 또 합의도 마지막엔 할 수도 있고요. 이런저런 이유로 형사 처벌은 사실 큰 기대라는 표현을 쓰면 좀 보안법과 관련돼서는 기장이 책임을 물어야 될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게 왜냐하면 기장은 재량권을 가지고 그걸 판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오너의 어떤 요구에서 비행기를 리턴했다, 이것은 정말 이건 아이히만의 항변처럼 정말 우스운 얘기예요. 히틀러가 아이히만을 통해서 유태인 학살을 하고 나중에 아이히만을 잡았더니 난 히틀러가 시켜서 한 것일 뿐이다라고 했지만 아이히만도 사형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기장도 일정 부분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거고 기장은 떠나서 저는 그래도 기내 소란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뭐 형법을 떠나서 저는 뭐 항공 관련법에 의해서도 처벌을 해야 되고 이거는 엄청난 위험을 초래하는 거고 그리고 뭐 그냥 갑질이라서 미운 게 아니라 완전히 거기 난동을 피운 거 아니에요. 다른 승객들이 증언을 하고 있잖아요. 1등석 승객도 증언을 하고 있고 이코노미석에서 바로 앞줄에 있던 분들도 그 행동을 다 보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거는 법적으로 조치를 하고 사회봉사 명령도 많이 좀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항공보안법의 어떤 그 제정 취지 자체가 사실은 이제 뭐 테러범의 어떤 위험성을 이제 방지하기 위한 그와 같은 이제 제정 목적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아까 그 43조인가요? 뭐 예를 들면 이제 항공기의 어떤 이제 안전에 운항에 있어서 안전에
뭐 위험을 주었으면 사실 처벌 가능한 것인데 그 얘기는 어쨌든 그 위험범의 사실 성격이 있지 않느냐. 구체적인 안전에 어떤 안전에 해가 되는 결과가 있지 않아도 그와 같은 수준의 위험 있는 상황이 발생했으면은 처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해석도 가능하다라고 보면 물론 이제 그 법 자체 갖고 국민의 여론을 뭐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야말로 살아있는 법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뭐 적극적인 뭐 수사를 할 필요는 있지 않는가 일단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일부 있을 것 같고요. 의견에서는 그래요. 우리가 하늘을 나는 거 상황에서 돌아온 게 회항이 아니라 바퀴가 움직인 순간서부터 그 비행기가 출발했기 때문에 그거부터 회항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자 그리고 그 특수 관계인 그 회장의 따님이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기장이 경고를 할 수 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항공보안법을 적용하는 게 약간 애매하지만은 또 무리한 적용 같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자, 앞서 우리가 이제 20년 가까이 대한항공에서 일하고 있는 현재 기장의 얘기를 들어보는데 다른 내용도 한번 추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내 분위기에서는 그 가족 중에 한 명이고 부사장인 사람이 그렇게 지시를 내렸을 때 그걸 거부하고 그냥 전문가적인 양심과 판단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분위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회사에서 기장의 동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형식적인 그다음에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내가 그 편의 기장이어서 결정을 내려야 될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거부를 해야 되겠죠. 말도 안 되는 이유이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만약에 거부를 했다 그러면 미국에서 이태원까지 오는 그 13시간, 14시간 동안의 비행시간 동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회사가 나한테 어떤 보복을 취할지에 대한 그런 걱정들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뭐 정리를 해자면 해당 사무장은 병가를 내서 쉬고 있고 그러면서 자기가 자신은 개가 아니다, 인간이다 이렇게 언론 인터뷰에서 항변을 할 정도로 엄청난 모욕감,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고 있고요. 승무원 그리고 기장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정상적으로 비행을 하고 있는지 근무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취재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현직 기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담팀까지 꾸려서 총수 일가가 해외로 출장을 가든 여행을 갈 때는 전담팀, 기장, 승무원, 사무장 모두 전담팀을 꾸렸다는 얘기는 뭐 심기 경호 비슷한 것까지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로 볼 수가 있겠네요.